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드디어 트럼프가 취임을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앞으로 국제 정세도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트럼프의 시대적 문제의식은 무엇인지를 파헤쳐보는 의미에서 트럼프 캠프의 핵심 인물이자 이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브 미란이 작년 11월에 펴낸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세와 환율이라는 핵심 주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미란은 이제 이 보고서에서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달러 기축통화 지위에서 오는 수요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원래 어떤 국가의 화폐는 무역 적자를 보고 있으면 약세를 띠면서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흑자를 보고 있으면 강세를 띠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무역 수지가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어야 하는데, 달러의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통용된 화폐로서의 지위, 즉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항상 넘쳐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무역 균형에 알맞은 환율 수준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고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타국 제품의 가격은 미국 제품에 비해 저렴하게 되면서 미국의 수입과 타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국제무역에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스티브 미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도 이야기했던 트리핀의 딜레마와 관련성이 깊죠.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면 달러 강세로 인해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무역 적자를 내려면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딜레마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미국의 경상수지, 무역 적자, 그리고 금융 계정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이 오렌지의 금융 계정의 경우 마이너스가 금융수지 흑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기능은 저희 벨리 플랫폼에서 펠로 참가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8,000개의 미국과 한국 경제 지표를 전부 저희가 수작업으로 클리닝해서 한 곳에 모은 기능입니다. 매크로 보시는 분들이 자주 쓰시는 프레드보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편의성을 이렇게 좀 높이면서 데이터 커버리지도 글로벌로 계속 많이 확장하려고 고도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기능 하나하나씩 론칭하면서 총 40가지 분석 기능이 활용 가능한 벨리 펠로우 프로그램 상기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1월 초에 모집 영상 올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2주 만에 절반 이상이 찼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여기 추이 보시면 무역 적자가 이제 9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처럼 미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그 대가로 막대한 자본 금융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본금융수지 흑자란 쉽게 말해 미국으로의 투자 수요 유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 재무부의 부채, 그러니까 국채 발행과 이를 매입하는 해외 정부 및 민간 기관들이고, 미국의 모기지 대출, 미증시 상장 기업, 미국 소재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해외 자금의 투자가 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 관련한 자세한 개념은 저희가 이제 11월 14일에 트럼프가 재정적자를 줄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올린 이 칼럼에 자세하게 정리해 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니까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을 상대로 수출을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재무부 채권을 포함한 다양한 미국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서 달러가 그렇게 순환하고 있는 그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그림 속에서 미국이 누려온 이점은 많습니다. 기축통화 지위 아래 달러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 등을 활용해 전 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투사해왔고, 전 세계 금융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미국의 금융 서비스업은 저렴한 차입 비용과 각종 금융 상품의 활성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누려왔습니다. 또 달러의 과대평가는 미국의 다국적 빅테크 그리고 부유층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안겨다 줬죠. 그런데 어떤 구조도 일방적으로만 계속 흐르면 지속 불가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고, 이제 점점 그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는데요. 미라는 그 부작용으로 이제는 미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인해 미국의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공장이 문을 닫으며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져 많은 노동 가정이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라는 중국의 부상으로 지정학이 지각 변동을 겪으면서 국가 안보와 제조업 간의 연결고리가 강화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기와 방위 시스템 그리고 반도체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이 없다면 국가 안보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 트럼프가 강철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글로벌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란이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요약하면 관세 정책에서 환율 정책 순인데요. 즉 관세를 통해 먼저 협상을 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타국의 경제 주체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환율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미란은 이런 정책 꾸러미를 놓고 수십 년 동안 시행된 정책 중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지금부터 스티브 미란이 소개한 정책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에 따르면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약 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U는 약 5%, 중국은 약 10%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물론 이 관세율은 평균치며 양자 간 관세율은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은 EU로부터 수입한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유럽은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은 훨씬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의 경우 155%의 실질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미국의 이처럼 낮은 관세율이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을 지원하거나 냉전 당시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선택된 과거의 유산으로 묘사합니다. 당시 미국의 낮은 관세율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동맹국들은 고속 성장을 경험했죠. 미라는 이런 과거의 유산, 즉 낮은 관세율을 재조정함으로써 미국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그리고 안보와 직결된 제조업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해외 이전을 방지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미국의 레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우선 그는 관세를 사용하게 되면 타국의 환율 조정 여부에 따라 재무부의 수입을 늘리고 상대국 국민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거나 공급망을 재편하고 미국 내 생산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국의 환율 조정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세가 부과된 이후 상대국의 화폐 가치가 절하되면서 관세의 영향을 완전히 상쇄할 경우 상대국의 국민들은 자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구매력이 감소하고 재무부는 관세로 인한 수입을 거두게 됩니다. 다만 이는 미국 수출 부문의 경쟁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부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정책을 통해 수출 부문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감세안을 강조하고 도지 설립을 추진한 것은 이러한 맥락과 닿아 있다고 볼 수 있죠. 골드백과 라페리에르가 2024년에 펴낸 연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아래 규제 관련 비용이 매년 GDP의 약 1%에서 2%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축소할 경우 규제 완화와 재정 지출 억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베센트의 투자자 서한에 대해 분석한 이 칼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환율이 절하될 경우는 그렇고요. 반면 환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미국의 수입 업체 혹은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 수입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되며 이들이 해외 수입품 대신 미국산 제품을 소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내 생산업체들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 감소로 무역 흐름이 재편되면서 미국의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만 관세로 얻을 수 있는 재무부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죠.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재무부 관세 수입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는 실제로 관세의 부담을 누가 분담하는지에 따라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중국과 미국의 예로 들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관세가 부과되고 환율이 변동하지 않더라도 만약 중국의 수출업체가 관세 때문에 자사 제품을 낮춰서 수출한다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고 재무부는 관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세의 부담은 전적으로 중국의 수출업체가 부담하죠. 만약에 중국의 수출업체는 가격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수입업체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위 결과 유사하지만 관세 부담은 수입업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중국의 수출업체는 가격을 낮추지 않고 미국 수입업체는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관세 부담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결과의 경우 이윤이 줄어든 수입업체 혹은 인플레이션을 겪은 소비자는 더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른 공급업체를 찾게 되고 이는 공급망의 변화를 낳게 됩니다. 한편 미라는 관세로 인해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야기된다 해도 이게 0에서 0.6%의 미미한 규모라고 예상하며 규제 완화, 에너지 생산 증가 등의 정책이 이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관세에 대한 미란의 환율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관세가 상쇄되거나 환율 변동 없는 상태에서 상대국이 관세를 부담하면 무역 흐름에는 크게 영향 없이 재무부 관세 수입이 증가하고 환율 변동 없는 상태에서 미국 수입 업체나 미국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면 재무부 수입은 감소하지만 무역 흐름 재편으로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이제 미국 내 생산 업체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라는 어떤 식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가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관세 부과 방식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자주 사용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와 유사한데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미란이 어떤 식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2.0 하에서 중요도에 있어서는 관세 정책과 쌍벽을 이루는 환율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달러 환율 조정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평생 해야 하는 투자, 새해 맞아서 진지하게 공부해 보실 분들을 위해 저희가 벨리 AI 플랫폼 펠로우 프로그램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수제고요. 모집 영상 이후 2주 만에 정원이 50% 이상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기의 경우에는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2월 10일에 입장하신 직후부터 저와 시티그룹 뱅커 출신 에이버리가 매주 커리큘럼에 따라서 숙제도 내드리고 라이브 Q&A도 하면서 라이브 스터디를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진지하게 공부하는 커뮤니티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가입 수속해 두시고 2월 10일에 입장하신 후에 일주일 동안 마음껏 써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100% 무료 환불해 드리니까 고정 댓글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2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